저는 월스트리트에서 최연소 억만장자가 되기까지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성공의 원천은 오직 분노였습니다. 저를 학대하는 지독한 미국인 양부모에게서 살아남아 끈덕진 인종차별을 견뎌내고 결국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원망이 저를 여기까지 이끈 셈이네요. 7살 때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낯선 곳으로 끌려가듯 보내졌던 그날, 입양기관의 차가운 의자에 홀로 앉아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어진 미국에서의 삶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양부모님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입양기관 직원이 떠나기 전까지였죠.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제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저를 때리셨습니다. 가장 사소한 이유로도요. 접시를 깼다고, 영어 발음이 이상하다고, 한국말을 썼다고. 양어머니는 그저 방 안에서 모른 척 하셨죠. 처음 몇 년간은 매일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한국의 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요. 왜 저를 버리셨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저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더 큰 시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동양적인 외모를 놀렸고 제 말투를 흉내내며 비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김치 냄새가 난다며 저를 피했죠. 선생님들조차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양아버지의 구타도 학교에서의 따돌림도요. 어느 날은 아이들이 저를 화장실에 가두고 물을 붓기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안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공부는 제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양아버지의 주먹을 피해, 친구들의 놀림을 피해 저는 책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경제학과 투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다면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를 버린 한국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왜 그러셨는지 따져 물을 수 있을 거라고요. SAT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아이비리그에 입학했죠. 양부모님의 집을 떠나던 날 양아버지께서는 제가 얼마 못 가 실패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학에서도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을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매일 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했고 새벽이면 트레이딩 연습을 했습니다. 3학년 때 처음으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회사에 입사했죠.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어머니를 찾겠다는 다짐을 적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게 마치 복수의 맹세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배웠죠. 공부에 미쳐 살았고 월스트리트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성공을 발판으로 오래된 뒤를 청산할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찾은 건 서울 외곽의 작은 칼국수집. 20년 전 그날처럼 저는 또다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하셨듯이 저도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이번엔 제게 버림받으실 거예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주방에서 일하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단한 세월이 묻어나는 그 뒷모습. 그녀가 바로 저를 버린 엄마 김미연이었습니다. 물 한 잔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란 듯 돌아봤고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지만 왠지 모를 낯설음을 느꼈는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녀가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상상했던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습니다.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낡은 앞치마.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혹시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네, 30년 정도 됐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보이시네요. 제가 누군지 아시는 것 같은데. 고개를 들어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고 입술을 깨물며 서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20년 전 엄마가 버린 아들입니다. 이던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승태가. 작은 목소리로 제 한국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전 그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던입니다. 그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그 말에 제 가슴 속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가까스로 분노를 갈무리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너무 어머니를 늦게 찾았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식당 구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그는 우리를 향해 비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거 재미있네. 김미현 씨, 이 청년이 그때 그 아들이야? 남자의 말에 엄마의 표정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덕수는 제 앞에 버티고 서서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이런 아주 잘 나가 보이는데 양복도 좋고.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일로 손님들을 불편하게 해서. 엄마의 몸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전 순간 의아했습니다. 가게 주인이라더니 왜 엄마가 이 남자에게 사장님이라 부르는 건지,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는지 엄마는 주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덕수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어이, 김미현. 도망가기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손을 놓으시죠.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아무리 사장이라도 이런 식으로 직원을 대하면 안 되지 않나요? 강덕수는 제 말에 더 크게 웃었습니다. 직원? 아들한테도 말 안 했나 보네. 이 가게가 진짜 누구 건지. 그의 말에 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무언가가 크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종업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그 소리에 놀라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봐, 젊은 양반. 내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강덕수가 제게 몸을 기울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네 엄마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알아? 그것도 다 너 때문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때문에라니 무슨 뜻이죠?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덕수는 대답 대신 비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러다 주방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미연 씨, 오늘 저녁에 사무실로 와. 얘기할 게 있으니까. 전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에 강덕수를 노려봤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죠. 어차피 전 엄마 아들이니까요. 강덕수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죠. 그래, 그럼 너도 와. 네가 얼마나 대단한 아들인지 한번 보자고. 그가 식당을 나서며 던진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린 진짜 이유와 관련된 무언가가. 저녁이 되자 강덕수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건물 2층, 간판도 없는 문 앞에서 엄마는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의 떨리는 손이 제 팔을 잡는 순간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엄마의 어깨를 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이제는 제가 지키겠다고 말이죠. 그 순간만큼은 복수심도 분노도 잊은 채 그저 아들로서 엄마를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강덕수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로 26년 전 날짜가 적힌 차용증이 날아왔습니다. 당시 5천만 원. 엄마의 이름으로 된 문서였습니다. 보증금과 가게 권리금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은 10억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시작은 바로 제 치료비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린 제가 갑자기 아파서 수술이 필요했을 때 엄마는 이 사무실 바닥에 무릎 꿇고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병원 침대에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늘 곁에서 울고 있던 엄마의 모습.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게 지분을 하나둘 넘겼다고 합니다. 저는 서류를 몇 개 살펴본 후 바로 이건 계획된 것이란 걸 알 수 있었죠.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가게의 지분을 조금씩 가져가는 방식으로 결국 우리 가게의 90%가 강덕수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금융업 종사자끼리 이러지 말자. 봐라 얼마나 합법적인지. 서류도 다 남겨놨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
강덕수는 제 월스트리트 성공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 때문에 생긴 빚이니 제가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복수심은 여전했지만 그 대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향했던 분노가 강덕수를 향한 증오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엄마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동안 엄마는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서는 복수심과 함께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미움과 애틋함이 뒤섞인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하신 그날도, 제가 20년 만에 그 진실을 마주한 날도, 어머니와 제가 강덕수의 서재에서 낡은 서류를 발견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그의 예전 사무실을 조사하던 중 바닥재 밑에서 숨겨진 금고를 찾았고, 그 안에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작당모의한 계획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읽으면서 저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5년 제가 폐렴에 걸렸을 때부터 강덕수의 치밀한 계획은 시작되었더군요. 그는 동네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우리 칼국수 가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강덕수는 처음엔 친절한 이웃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죠. 강덕수는 먼저 병원 의사를 매수했습니다. 500만 원이면 충분할 치료비를 5천만 원으로 부풀리게 했죠. 어머니께서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강덕수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는 이를 완벽하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강덕수는 거절하는 척 했다고 합니다.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하면서 이자는 월 2%라고 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월 5%를 적어 놓았더군요. 그리고 매달 교묘하게 이자를 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게의 지분을 조금씩 가져갔고, 어머니는 제 치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루 16시간씩 일하셨지만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니까요. 강덕수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1년 만에 가게의 대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머니께서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 봅니다. 강덕수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어느 날 길에 의도적으로 폭력배들을 보냈더군요. 김미연이 이상한 낌새를 챈 것 같다. 어제는 법률사무소에 들렀다는 제보가 있었고 오늘은 시청 민원실에도 갔다고 하더군. 이대로 두면 골치 아파질 것 같아. 애를 건드려야 해. 이런 식으로 하자. 먼저 애를 겁주는 거야. 납치하는 척하다가 실패하는 거지. 그럼 김미연은 애를 지키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칠 거 아니야. 그날 오후 2시 30분 학교 앞 골목에서 그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시간에 맞춰 검은 봉고차가 움직였고 2명의 남자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이웃집 김순자 아주머니가 지나가고 계셨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시는 바람에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덕수가 원하는 효과는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늦게까지 절 꼭 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강덕수가 가게에 찾아왔죠. 김미연 씨, 어제 큰일 날 뻔했죠? 세상이 참 험하네요. 앞으로는 승택이 등하굣길에 신경 좀 써야겠어요. 아, 그런데 이자는 언제 갚으실 건가요? 이러다 우리 승택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해서. 어머니는 그날 밤 끝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날이 밝아올 때까지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가게 지분의 90%를 강덕수가 가져간 상황에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그날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니. 하지만 아이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강덕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우리 아들이 살아만 준다면 그걸로 됐다. 엄마가 평생 원망스럽겠지. 그래도 승태가 언젠가는 이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길 바래본다. 어머니를 더욱 옥죄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주입한 거죠. 결국 어머니는 절 지키기 위해 입양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덕수는 이것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의지마저 꺾기 위해서요. 어머니는 저를 보내신 날 적은 일기도 보여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승태가 강덕수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 아들만큼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동안
어머니께서는 하루도 쉬지 못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끊임없이 칼국수를 만드셨죠. 하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만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덕수의 수법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20년 전의 분노는 어머니를 향한 것이었지만 지금의 분노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배운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강덕수의 계좌 내역, 사업 관계,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의 사업 네트워크는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미줄엔 중심이 있는 법이죠. 한 달간의 조사 끝에 강덕수의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이 동네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해왔더군요. 피해자만 수백 명, 그리고 그 돈은 모두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검찰에 증거를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강덕수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가게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그를 보며 제가 말했죠. 20년 전 당신은 한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애송이가 뭘 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그의 비웃음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으니까요. 너 그거 뭐야? 내놓지 못해. 절대 용서하지 않아. 철저하게 되갚아줄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니까짓 게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 여긴 내 구역이야. 다음 날 뉴스에는 대규모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검거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강덕수와 그의 일당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도운 법조계 인사들까지 모두가 실체가 드러났죠.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20년간 당신을 원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저 제 손을 잡으셨죠. 승택이라는 이름도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게는 다시 어머니의 것이 되었습니다. 강덕수가 불법적으로 빼앗아간 모든 것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시작은 그때부터였죠. 어머니의 칼국수 가게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제가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해드렸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새벽 4시면 일어나십니다. 제가 말렸지만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얼마든지 모실 수 있습니다. 그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태가, 엄마는 이제 빚 갚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야. 내 아들 보러 오는 손님들한테 맛있는 칼국수 한 그릇 대접하고 싶어서 일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사랑해요. 뉴욕에 있던 제 회사는 서울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매일 점심시간이면 어머니 가게에 들러 칼국수를 먹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제 그릇에 고명을 듬뿍 얹어주시죠.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는 월스트리트를 포기했냐고요. 전 이렇게 답합니다. 돈은 또 벌면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이제 우리 가게엔 새로운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입양되었을 때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이죠. 어머니께서는 그분들의 사연을 들으시곤 종종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게 하고 싶어서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도 조금씩 옮겨오나 봅니다. 20살에 제가 지금의 저를 볼 수 있다면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를.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분노를 이겨내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를 제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제 어머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께 배운 그 용기로 저는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께 돌려드린 자유. 그 모든 것들이 모여 가족은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삶이 준 상처들은 깊었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로 가득했지만 결국 진심은 모든 것을 치유했습니다. 결국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합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서로 주고받으며 우리는 가족으로서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후지혜의 열쇠는 여러분께
매주 새로운 감동과 삶의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즐거움과 위로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